안녕하세요. 시장을 배우는 시간, 매경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경제TV 머니클래스의 이혜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머니 멘토 머니클래스의 김현주입니다. 단순한 뉴스, 그 너머에 돈이 흐르는 원리, 시장이 움직이는 배경, 그리고 내 자산을 키워가는 지혜를 배웁니다. 투자 어렵다고만 느껴지셨나요? 머니클래스와 함께면 다릅니다.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지식과 인사이트, 오늘도 쉽게 배워보도록 할게요. 연주 씨, 오늘 1교시 어떤 수업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교시에서는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의 메가 프로젝트 수혜, 반도체 산업 전력 설비, ESS 관련 기업 수업이 준비되어 있고요. 2교시에서는 강창희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의 행복백세 인생설계, 자산설계 그 2부 수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 공부 파트너 머니클래스와 함께 투자, 주식, 부동산, 금리까지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헷갈림은 줄이고 실력은 높이는 시간.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전까지 똑똑하게 원스텝, 투스텝, 차근차근 한 걸음씩 공부하는 머니클래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고고! 네, 머니클래스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시장의 난이도가 정말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투톱 자체의 변동성도 상당해졌고요. 여기에 단일 레버리지 ETF와 또 SK하이닉스, 나스닥 ADR에 상장하면서 이제 시장이 단순히 호재를 그대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더 선별적인 시각이 필요한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숨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의 선생님,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님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4월에 찾아주시고 정말 오랜만에 와주셨어요. 네, 선생님이 안 온 시간 동안 정말 시장이 어렵고 난이도도 높아졌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MBN골드 김흥태 매니저입니다. 4월 달에 출연하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머니클래스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사실 4월부터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은 괜찮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삼전닉스에 대한 수급 쏠림 때문에 시장이 좀 밀려가는 시장 흐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안에서 수혜를 받은 업종들과 앞으로 된 시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귀를 쫑긋 세우셔서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의 주제 바로 칠판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가 프로젝트 수혜, 반도체 산업, 전력 설비, ESS 관련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의 수업을 들으면 저희가 여기 중에서도 어디가 가장 기회 있는지 이런 걸 알아갈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의 흐름 안에서 사실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했던 거는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한 달 맞아요. 전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괜찮은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었고 있는데 지금 이미 한 달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왜 이제 와서 또 이 얘기 할까라고 했지만 네. 사실 그때 당시에 좋은 기회였는데 주가들의 반응을 못했고 이 3대 메가 프로젝트라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가 단기간적인 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조금 더 해소하면서 꼭 관심 있게 보자라는 측면에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 프로젝트가 이렇게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 나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포인트들 알아가면 될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틀을 우리가 먼저 알고 나서 네. 그 안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지역과 또는 섹터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사실 3대 메가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이제 정부에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산업 구조를 각 지방, 어떻게 보면 호남과 충청, 영남의 지방에 대한 강점을 활용해서 국가 미래 사업을 조금 더 육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는 호남권에 대해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것들을 또 할 건데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써 반도체 중심 산업을 조금 더 생산과 또는 후공정에 대한 거점을 좀 조성하고
그리고 나서부터 소재라든지 부품, 장비 기업들과 함께 유치해 나가면서 필요한 전력과 전력 용수라든지 이런 것들, 물류 또는 항만 인프라에 대한 구축을 하면서도 또 연구개발과 전문 인력들을 또 새롭게 모집하는 차세대 반도체 산업을 새롭게 육성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네. 그에 맞춰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반도체 중심에 대한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충청권인데요. 충청권에서는 미래첨단 산업에 대한 벨트를 좀 조성하려고 합니다. 워낙에 대전이라든지 세종, 특히나 충북과 충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들은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또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떼서 활기차게 넓히려고 하고 있고, 또 특히나마 충청권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게 우주항공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주항공 산업을 좀 더 첨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라는 게 강점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개발 중심에 대한 상업화를 좀 더 상업화할 거고, 그다음에 대학과 연구기관을 통해 가지고 인재를 조금 더 구축하는데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남권에서는 이미 조성은 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항만 물류 섹터들인데요. 그 외적으로서에 대한 피지컬 AI에 대한 좀 흐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에 대해서 조선업이라든지 자동차 공장 단지들이 구미라든지 대구 이런 포항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곳에서는 일단은 로봇이라든지 또는 피지컬 AI 기반으로서 약간 좀 고도화에 가는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호남 지역에서는 반도체가 좀 강할 거고, 충청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 이런 섹터들이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영남권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로봇, 피지컬 AI, 자동화 설비에 관련된 기업들이 뭔가 조금 더 활기차게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정부에서 얼마만큼에 대한 자금력을 투자할 거라는 거죠. 지금에서 중점을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를 위주로서 투자를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반도체만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2,100조 정도를 대규모로 투자할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600조 정도 투자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호남 지역에도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과 추가적인 자금력들에 대한 유치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먼저 반도체가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디램이라든지 메모리 칩에 대한 가격들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공장을 증설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공급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렇죠. 결국에는 어차피 지금도 수요가 너무나 넘쳐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은 공장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짧게는 수년 또는 많게는 몇 년이나 이상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 칩의 가격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분기 실적이 89조가 나왔다고 하면은 앞으로 3분기 올해 하반기만 하더라도 당연히 100조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뭔가 특정 이벤트 가격에 대한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지금에 있는 조정 장세는 다시 한번 발판을 딛고 일어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 현지에 가면서도 미국에서도 공장을 또 지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해서 지금은 공급을 늘려놓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공장을 늘려놓으면 공급이 늘어나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급이 초과되는 거 아니냐, 과잉 공급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좀 보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장이 뚝딱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기간과 시간을 주어진다면은 충분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매출은 훨씬 더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았을 때는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서 대응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에 시장에 반도체 이제 고점 아니야? 우리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선생님의 답변들이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게 해소될 수 있는 답변이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 메가 프로젝트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본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이 메가 프로젝트라고 봤을 때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을까라고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섹터들 안에서 어떤 업종이 가장 수혜를 받을 거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녹여 들어가고 있는 재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만 좀 세부적으로 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공략하는 시기와 또는 빠져나올 수 있는 시기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녹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먼저 어떻게 보면 호남권에 대한 반도체죠. 사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대한
주축으로 보고 있는 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네. 산업 역시나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종들이 먼저 수혜를 볼 거라는 거죠. 공장을 짓는 것도 나름에서 좀 필요하겠지만은 공장을 다 짓고 나서 장비를 도입하는 거는 잠깐 좀 뭐랄까 애로사항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장비들도 뚝딱해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장비들도 야 우리가 이만큼에 대한 장비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는 너네 준비해라는 거를 먼저 발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장비 업종들도 지금 자기네들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준비를 단계를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나서 물량을 확보한다면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모든 반도체들에 대한 공장을 증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비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에 대한 발주가 시작될 거고 그랬을 때는 장비가 먼저 들어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장비에 대한 물량만큼 이 장비로서 얼마나 많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느냐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소부장 업종들도 강할 거라고 보죠. 일단은 반도체에서는 장비가 먼저 튈 거고 그 안에서 소부장들이 따라 움직일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장비만 봐야 되느냐 또 네. 그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공장을 지으려면은 건설업도 필요하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만 보기에는 또 다른 섹터들이 묶였기 때문에 네. 당연히 건설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엔지니어링 이런 인재들에 대한 영입들도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 장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하게 미세먼지도 없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클린룸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섹터들도 분명히 또 수혜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체령 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반도체를 완공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당연히 전력도 필요할 거고 용수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인재들도 필요할 건데 그럼 그 인재들은 어디서 거주를 할 것이냐? 그렇네요. 그래서 상권도 필요할 거고 그 네. 상권에서는 또 어떤 소비들이 또 일어날 것인지 그런 업종들도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간다라면은 무수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디가 먼저 수혜를 받을 거다. 또 어디가 가장 많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에 대해서 얼마만큼에 대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실적이 받아들일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는 일단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은 만약에 네. 충청권에서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뭐 또다시 투자를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섹터들에 들어가고 있는 부품이라든지 엔진이라든지 항공 기기들도 당연히 또 수혜를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고 있는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또 어떻게 보면 호남 지역에서는 당연히 로봇, 피지컬 A라고도 보고 있는데 피지컬 AI라고 하면은 오늘 자동화 로봇이 필요하겠죠. 오늘 시장 안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로봇 섹터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맞아요. 삼성전자가 로봇에 대해서 신사업을 또다시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뭐 SPG 여러 가지 기업들이 대거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아마 지금에 대한 출발 신호가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다음에서는 로봇에 대한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과연 거기에 맞춰서만 볼 것이냐 아니면은 메가 프로젝트에 녹여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본다면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물류 로봇들이 이제는 호남 지역에 들어가고 있는 자동차 공장 또는 배를 만드는 공장 이런 공장 단지에 자동화 물류에 대한 산업화 시설이 생겼을 때는 거기에 투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 섹터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차나 마찬가지로 반도체에 들어가고 있는 소부장이라든지 전력망이라든지 뭐 용수시설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력망이라고 하면 또 송배전이라든지 발전기 설비 시스템 이런 것들도 또다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또다시 우주항공이라면은 우주항공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 산업은 기본적으로 방산이 녹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네. 방선도 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엄청나게 너무 많다라는 많은데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디가 진짜 수혜주가 된다라는 거는 네.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섹터들이 시간적인 거를 거치면서 순환매를 돌면서 수급이 움직이면서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건 잘 담을 수 없지만 우리가 시간차로서 좀 뭔가 좀 공격적인 패턴으로 들어간다면은 반도체에 들어갔다가 수급이 빠지면 뭐 우주항공 갔다가 우주항공 수급 빠지면 또 네. 전력도 갔다가 이런 사이클만 우리가 체크만 해주신다면 충분하게 우리가 쉽게 또 한번 수익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워낙에 좀 연결되어 있는 섹터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섹터의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장비 그리고 건설과 같이 올라가는 클린룸 더불어서 뭐 전력과 로봇 쪽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러한 섹터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순차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짚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물론 네. 미래를 보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는 이유는 그래서 어디가 가장 먼저 튈까 여기에 그렇죠.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가장
네. 가장 궁금한 거는 그거죠. 맞아요. 어디가 먼저를 봐야 되냐. 그래서 네.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걸 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 대한 시장의 주축을 보고 있는 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먼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걸 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 30-40% 정도 늘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레버리지에 대한 청산은 좀 나오기도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이다 보니까는 다시금 한번 매도세는 좀 완화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실 호남에 대한 이제 어떻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입지 조건이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이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었나라고 할 정도로 굉장하게 짜임새 있게 지어졌다라고 보는데요. 사실 광주 지역과 전남을 중심으로서 반도체 생산부터 후공정, 소부장, 물류, 인재 양성까지 연결하는 곳에서 반도체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인데요. 그 추진하는 배경 중 안에서는 사실 반도체는 워낙에 또 작게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들은 어떻게 보면은 배로 이송해서 수출하는 것보다 항공으로서 수출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이 반드시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용인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평택 공장은 도로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인천공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르게 또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은 무언가가 항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공항 단지가 가깝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호남, 광주 지역에 또 광주 공항이 또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또 한번 다시 그 반도체 공장, 어떻게 보면 군 공항을 없애면서 그 지역을 부지로 선정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지리적 여건도 필요할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서는 지리적 어떻게 보면 지리적 역할도 필요한데 왜 반도체 공장은 경남이라든지 강원도 지역에 없고 왜 서해 쪽에만 많이 편성이 됐었냐라고 네.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못지않게 지질학적으로서 지진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남 지역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좀 덜 발생하고 있고 과거서부터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수원 지역이에요. 수원, 이천, 평택, 용인 이런 지역이 네.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고 호남 지역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리적 여건으로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 그럼 지진만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스톱입니다. 스톱이 되면은 전력들도 다시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시간도 걸릴 거고요. 이게 0.01초만 전력이 끊긴다 하더라도 이게 반도체 공장이 멈추는데 이 1초만 멈춘다 하면은 반도체 수천억 원씩 손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리적 역할을 본다라면은 경남 쪽보다는 호남 지역이 조금 더 튼튼한 지역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안반 지역과 하강암 지역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는 그쪽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질학 쪽도 그런 쪽으로 맞춰놓은 거고 또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전력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에너지 고속화도로예요. 맞아요. 그게 또 어디 쪽이죠? 서해안이라든지 이런 쪽에다가 에너지 고속화도를 추진하고 있고 특히나 해상 풍력 발전을 또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전력을 또 공급을 할 수 있는 것 중인데 이 해남 지역과 이 호남 그리고 광주 지역과에 대한 거리가 굉장히 밀집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력이 공급할 거고 가장 필요한 거는 깨끗한 물이라는 거예요. 네. 수령인데 수령 역시나 마찬가지로 경남 지역보다는 호남 지역에 훨씬 더 댐들이 많이들 있었기 때문에 댐에 대한 용수 시설이 굉장하게 또 적합하게 또 할 수 있으니 그런 시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호남 지역이 적합한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재들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빼나와야 되는데 그 교통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했을 때가 가장 가까운 그런 했을 때는 호남 지역이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는 역시나 호남 지역이 적합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먼저 공장을 지었을 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연히 소부장 업종들이 먼저 튀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장들을 먼저 조금 더 핵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축으로서 들어가고 있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삼전닉스의 협력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마찬가지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인지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먼저 조금 더 수혜를 받는 기업이니까는 그런 장비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서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앞서서도 짚어주셨지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가장 이 반도체 쪽에 강조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장비 쪽을 먼저 살펴보자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대표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에 섹터들도 많았고 물론 장비를 가장 먼저 보는 거는 맞지만 다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네. 선생님이 가장 좀 유망하게 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아마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아마 손실 중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반도체는 알겠어. 근데 네. 알겠는데 반도체 말고 또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는 반도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게 전력 설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안에서도 특히나 ESS를 좀 보고 있는데 ESS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겠지만은 전력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초창기에 공장을 생산했을 때 전력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한 전력의 공급을 좀 저장해 놨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전력 공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 0.01초만 끊긴다 하면은 반도체는 바로 셧다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이 필요한 건데 그 많은 전력을 뭔가 좀 어떻게 보면 천재지변 네. 그랬을 때 차단됐을 때한 대안책으로 본다면 ESS가 먼저 좀 입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력기기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가장 이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먼저 이제 순환매를 돌리는 순차적으로는 부지와 전력 공급의 계획에 대한 확정이 또 지어야 될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송정망 시설이라든지 발전소에 대한 발주가 또 필요할 거고 또 변압기라든지 차단기에 대한 이제 수주 그리고 공장 내부에 대한 수배 전반에 대한 설치 목적이 필요할 건데 사실 지금에 대한 전력기기들은 워낙에 많은 수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에서 4년도까지 수주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또 슈퍼사이클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력 설비들은 먼저 이미 한번 튀어갔고 그러면 우리가 대안책으로 본다면은 그 전력에 대해서 공급망을 얼마만큼 구축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ESS 시장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에 대해서 ESS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ESS 관련된 것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들도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종목으로 좀 선정을 한다면 저는 최근 들어서 움직였던 섹터들 중에서 하나가 SK 이터닉스라는 기업도 있어요. 네. 그래서 SK 이터닉스도 물론 이제 오늘 방송 기점으로서 한번 장중에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맞아요. 사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ESS라든지 태양광 발전 설비를 먼저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마켓에서 이제 KSS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분 투자하면서 관련된 업종으로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더라도요.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서 방송 기준으로서 윗꼬리를 길게 다는 모습을 보이고 왔지만 이 자리가 아마 지난 과거에 있는 거점, 그 7만 원대에 대한 매물벽들을 소화하지 못하고 한번 찍고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대한 매물벽만 소화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신고가 영역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에서는 어느 정도에 대한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다 형성이 되고 있는데 프리마켓장이잖아요. 네. 프리마켓장, 애프터마켓장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 과거에 이터닉스가 과거에서도 한번 8만 원 초반, 그러니까 7만 6천 원까지 한번 튀었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이 고점은 단순하게도 넘어갈 수 있는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지금 방송 시점에서 차후액이 방송에 나갈 때는 얼마만큼 뛰어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 8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GNC 에너지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 발전기를 또 설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 시설에 있어서는 발전기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 또 정부에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을 때 가장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발전 설비를 하고 있는 GNC 에너지다라는 콕 집었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에서도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장에서 매물벽들을 소화해서 놨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단기적 관점보다 중장기적인 모멘텀 본다면 앞으로 우상향 방향으로 줄곧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좀 자주 오셨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텀이 기세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추가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 어딘지 간단하게만 짚어주시죠. 내가 시간만 되면은 자주 오고 싶은데 네. 일단은 제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날과 한 주를 마감하는 날에 공개 방송을 또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전 7시 50분에 해당 날에 그날에 대한 급등주 한 주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여러분들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7시 50분에 유튜브에서 김웅태 검색하시면은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흥태 선생님과 함께 메가 프로젝트 그리고 그 수혜주는 어디에 있는지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클래스 2교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강창희 대표님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이 인생 그리고 자산 설계에 대해서 4주 동안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선생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지난 1교시에서 노후화 시대에 저희가 꼭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좀 배워봤거든요.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딱 네.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뒤에 저희 주제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 강의 제목을 자산관리의 시작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라고 또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흔히 노후 준비라고 하면 연금이나 또 금융상품부터 사실 떠올릴 텐데 네. 왜 선생님은 이 네. 첫 단추를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정의해 주셨을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인생에서 재산이 제일 많을 때가 퇴직 직전 50대인데요. 네.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총 자산이 6억 6천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부채, 차입금, 평균 부채 1억 1천만 원을 빼게 되면은 5억 5천만 원, 이게 순자산 자기 자본이거든요. 언제 생각하면 50대 후반에 재산이 5억 5천만 원 정도 있으면 뭐 그럭저럭 먹고 살 수가 아닌가 이게 생각하기 쉬운데 문제는 5억 5천만 원 중에서 살고 있는 집이 대부분인 부동산이 4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얼마냐? 순금융자산이 9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동산이 뭐 나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우리나라 그 가구당 순자산 5억 5천만 원의 84% 거의 90% 정도가 집 한 채밖에 없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이 요즘 뭐 앞으로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이웃나라 일본에서 경험한 것처럼 혹시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이 부동산밖에 없는 우리 집은 어떻게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살 돈은 또 순금융자산이 9천만 원이니까 우선 먹고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재산의 84%를 차지하는 부동산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순자산 안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그 비율, 특히나 우리나라가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라고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럼 오늘 여러 자료를 또 준비해 주셨으니까 그 자료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자료에서 한국의 가구당 순자산, 시장의 환율로 조금 환산을 해봤을 때 44만 3천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본보다 많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겉보기에 보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부유해진 것 같다라고 느껴지긴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현실을 좀 열어봤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노후 불안을 호소하는 이 목소리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통계에 무언가 간극이 있는 걸까 싶기도 한데 일본과의 차이 좀 어떻게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 이 가구당 순자산이 44만 달러, 그리고 또 혹시 이거를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하면은 52만 달러, 62만 달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시장 환율을 계산하면 42만 달러,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 환율로 계산하면은 52만 달러. 어떻게 봐도 우리가 일본보다 가구당 순자산이 많다는 겁니다. 네. 저도 놀랐는데요. 일본이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출적을 시작한 나라고 그다음에 연금도 몇십 년 일찍 도입되고 그런데 가구당 순자산은 우리가 일본보다 부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부자인데 믿어지지 않지만은 근데 문제는 갖고 있는 가구당 순자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가 부동산. 예. 그러니까는 전체 자산으로 하면 76% 정도가 부동산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선진국 경우에는 부동산의 비중이 30 내지 4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과 비교해서 자산 구조가 반대인데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이 골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네. 물론 나라는 미치겠지만은. 근데 혹시라도 이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이웃나라 일본이 경험한 것처럼 10년 후, 20년 후 내 노후에 그 일본과 같은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만약 나타난다면 집 한 채밖에 없는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네, 소위 말해서 저희가 이 집을 깔고 앉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참 많잖아요. 확실히 좀 부동산에 대한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이 작다라는 부분이 이렇게 통계치에서 좀 착시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비교를 해봤는데 미국이랑도 또 비교가 되더라고요. 지금 한국 가계 자산 가운데서 부동산 비중이 76%, 그에 비해서 금융자산은 한 26%거든요. 24%. 네. 그런데 반대로 미국을 보면 부동산 쪽에서 오히려 32%, 금융자산이 68%입니다. 네. 거의 정반대인데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한국에 유독 높게 부동산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게 은퇴 이후에 어떤 문제를 조금 가져올 거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은 자산이 갖고 있는 자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6% 이거는 젊은 사람까지 포함한 평균이거든요. 그런데 퇴직 후에 이 시니어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8, 90%가 부동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쓸 돈이 없는 게 문제고요. 혹시 재산이 그거밖에 없는데 재산이 그걸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뭐 혹시 장기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선진국 같으면 재산은 없더라도 최소 생활비 정도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일본, 독일 노인분들에게 매달 주 수입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연금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학교 선생님, 공무원, 군인 출신 그 일부밖에 없거든요. 보통 준비한 사람밖에. 보통 사람이 있는 게 국민연금 하나 정도인데 놀랐는데 저도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노령연금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65세거든요. 네. 그때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에도 받는 사람이 70%밖에 안 되고 월 평균 수령액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0만 원 미만이 월 평균 수령액이 60만 원 정도예요.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그걸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면 뭡니까? 쓸 금융자산이 없는 게 문제고 혹시 부동산밖에 없는 자산 구조인데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주 수입원을 특별하게 무엇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하락을 어떻게 대비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지금 은퇴를 앞둔 5060 가운데서는 집 한 채가 있으니까 노후 준비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매달 생활비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집은 부자인데 현금은 부족한 노후. 실제로 우리 얼마나 좀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걸까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후, 20년 후 인구가 줄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장기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집값이 장기 하락하다면은 부동산 하나밖에 없는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인데다가 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억 1천만 원 정도의 평균 부채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은 그 비율이 더 많겠죠. 그러면은 혹시라도 나중에 이제 50대, 60대가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은 하락은 했는데 부채, 빚은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우스푸어, 주택 빈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밖에 없고 혹시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 장기적으로 집값은 오른다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의 비율이 65%예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파트가요 재건축이 안 돼 가지고 슬로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우리는 일본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사서 들어가면 그날부터 집값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낡은 아파트도 떨어진다는 생각 안 해요.
왜? 재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재건축이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의 경우에도 30년 넘는 아파트 중에서 재건축에 가능한 아파트가 3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통계를 제가 본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재건축을 기대했는데 재건축이 안 되니까 일본과 같이 일본은 입주하는 날부터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재건축하면 다시 오른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버티고 있는데 실제 일본과 같이 그런 지구 현상이 나타나는데도 재건축의 그런 희망은 사라지고 그러면 믿을 게 없는 거죠.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죠.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도 또 일본의 사례를 여러 가지 이야기해주고 계시고 꾸준하게 연구를 해오셨는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본도 과거에는 부동산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금융자산 중심으로 자산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조가 바뀌고 있는 그 현상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우선요. 예를 들어 1990년에 일본의 통계를 보면은 부동산이 60%고 금융자산이 40%였어요. 네. 우리나라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얼마냐면 부동산이 37%, 금융자산이 63%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나라 가정이 선제적으로 그 자산 구조를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함으로 해서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또 하나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뭐냐 그 먼저 집을 지은 후에 그러니까 선 건축 후 분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 분양 후 건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돈이 없어도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에 당선되면 대박 터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로또를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부동산이 우리나라는 65%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꼭 화폐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느 아파트면 되게 얼마짜리 예를 들어 똑같은 10억짜리 집이 있더라도 하나는 사고 팔기가 어렵고 네. 하나는 사고 팔기가 쉽다. 그러면 사고 유동성이 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 아파트는 똑같은 가치가 있는데도 비싸게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집은 투자의 수단이다. 재테크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수요가 붙어서 많이 올라가 있는데 부동산은 그냥 단지 사는데 수단이고 입주하면 그다음부터 퇴직할 때까지 집값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부동산을 재테크로 생각 안 하는 거죠.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또 저희가 준비해주신 자료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한국의 국토 면적의 경우에는 일본보다 훨씬 작은데 토지의 시가총액을 보면 일본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한국은 땅이 좁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른다 이런 믿음이 여전히 강하잖아요. 네. 이런 우리나라만의 부동산 불패시나 이제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걸까요? 저도 놀랐는데요. 그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약 10만 평방킬로미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일본 땅 넓이는 약 38만 평방킬로미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입니다. 그런데요, 2023년에 우리나라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토지 시가총액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남한 땅의 토지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2023년 기준으로 1경 2093조였어요. 그런데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판 일본의 토지 시가총액이 얼마였냐?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경 1,590조더라고요. 그러니까 4배 땅이 넓은데 그 일본의 토지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토지 시가총액보다 훨씬 적었어요. 작년 연말에는요, 앵화가 좀 회복을 해가지고 봤더니 1경 2,900조. 이제는 이제 일본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토지 시가총액이 일본이 많았다가 우리가 많았다가 그러는데 같다고 보면 됩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4 똑같다. 그 말은 우리나라 평균 땅값이 일본 땅값의 4배 비싸다는 얘기예요. 와.
네.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 후반 일본이 부동산 버블로 난리 났을 때거든요. 그때 일본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 남한 땅 다 판 돈에 15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1980년대 후반에는 우리 남한 땅의 토지 시가총액이 일본 토지 시가총액의 15분의 1이었는데 지금은 똑같으니까 네. 15분의 15가 된 거거든요. 그 말은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 집값 땅값은 왕창 떨어지고 우리나라 집값 땅값은 왕창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일본은 어땠냐? 일본의 도쿄 땅만 팔리면 미국 땅 다 산다고 그랬거든요. 똑같은 이 얘기를 그때 했어요. 네. 근데 우리 떨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예.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과거의 일본 3대 이 택지 가격이 1991년 고점을 찍고 하락했는데 몇십 년이 지난 그 이후에도 아직 그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지역도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다. 이런 교훈을 저희가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집 짓는 땅인데요. 82년을 100으로 볼 때 9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그러다가 20년 동안에 3분의 1로 떨어져 가지고 옆으로 기다가 요즘 약간 오른대요. 그래서 옛날 고점을 회복을 못한 거예요. 네. 확실히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뚝 떨어졌고 회복이 안 되는 그 수치를 좀 네.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과거에는 이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 그리고 도시화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런 좀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고령화 사회로 조금 지나가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어디가 오를까? 앞으로 누가 이 집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집을 고를 때나 그런 추세를 볼 때 어떤 걸 가장 먼저 두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요, 우선 이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퇴직을 하고 나면 나는 어디서 누구랑 어떻게 살 건가? 네.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어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라고 대답한 분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 합치면 정도가 자식들이 안 살아줘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어.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4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거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살고 둘이만 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요,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이고 가구 수가 2,229만 가구인데 그 중에서요, 이 젊은 사람 뭡니까? 혼자 아니면 둘이만 사는 가구 그 비율이 80년도에는 15%였어요. 그때는 가족 수가 많았잖아요. 네. 이게요, 2025년에는 66%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2050년이 되면요, 77%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혼자 아니면 둘이만 사는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대형 고층 아파트를 좋아하는 거를 조심해야 되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혼자 아니면 둘이만 사는 세상이 되면은요, 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고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30중이나 40중에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으면 누가 찾아올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어느 중앙 일간지 신문에 난 걸 보니까 판교에 타운하우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 타운하우스를 지을 때 100채를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그걸 설계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사람은 뭐로 유명하냐면
이 고령 사회가 되니까 일본에서 집을 질 때 이 마당이 있잖아요. 둥그란 마당을 둘러싸고 집을 짓는 거예요. 서로 외로우니까 마주보고 살라고. 네. 그래서 이분도요. 이제 백채 설계를 해야 되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의 주택 사정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그 사람 말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다. 사랑방과 안채가 있었죠. 근데 그런 주택이 모두 사라지고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아파트.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는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요. 사방 현관을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 밀실에 어색했던 사람들이 어색하잖아요. 첫 해에는요. 100채 중에서 30채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근데 몇 년 지나서 다 분양이 됐거든요. 들어와 산 사람들이 10년을 거기서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요. 그 처음에는 건축가를 욕했었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손해봤다고. 근데 10년 후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감사장 주고 고맙다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뭐냐.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시대에 이웃과 같은 이 복지설이 없다. 그럴 때 죽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 일본 같은 데 보면요. 이 100세 시대에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네. 쇼핑 가깝고 이런 데서 이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집을 선택하는 기준 큰 것보다는 한두 명 우리 같이 살 수 있는 친구와 함께 또 작은 평수 그리고 은행, 생활권 여러 가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놓여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는 저희가 현실적인 자산 재배치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 텐데요. 네. 자료에서 보면 5060에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이 비율 50대 5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미 자산이 한 70, 80% 정도가 집에 묶여있는 은퇴 예정자 어떻게 이 자산을 좀 재분배해야 될까요? 저는요. 꼭 부동산이 나쁘다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로는 76%, 이 퇴직한 사람들만 보면은 8, 90%가 집 한 채밖에 없는 부동산밖에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적어도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줄이거나 또는 아니면 금융자산을 늘리거나 둘 중에 하나 자기 형편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은 나중에 잘못해서 주택빈곤이나 하우스포가 될 염려가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되고,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5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걸 반 쪼갤 수도 없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합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맡기고 주택연금을 받으세요. 주택연금이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받게 되면 5억짜리 아파트의 경우에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세상 떠날 때까지. 그리고 세상 떠날 때 남으면 자식한테 주고 네. 모자라면 그만이고.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주기로 약속하고 판 거니까 나 마찬가지니까 구조조정을 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이 금융자산과 부동산 50대 50으로 비율을 잘 맞추는 그 부분 저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과도한 부채를 낀 부동산 매입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미래를 그릴 때 집과 금융자산의 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잘 설정해야 될지 같이 한번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요. 요즘 이 반도체 주가 ETF 레버리지 2배짜리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돈을 비해서 집을 사는데 법은 예고하고 터지는 게 아니다. 언제 터지? 일본의 경우를 받아요. 네. 일본의 법을 터지기 직전에요.
난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터지거든요. 그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직 젊으니까 회복할 시간이 있어요. 근데 50, 60대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회복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리고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 뭐냐면 퇴직 후에는 집보다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이 선제적으로 집을 줄이거나 그렇게 해서 우선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을 반반 정도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안 되는 분은 주택연금에 가입을 해가지고 어느 한 달에 연금 얼마씩 받는 전략을 취한다든지 하여간에 50대 50 정도는 지킬 수 있도록 뭔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부동산에 대한 노후 전략들 저희가 공부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로 3화 또 꼼꼼하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